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람 뒤의 울음 한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해는 음력으로 세 번째 윤달이 끼어 있었다. 윤달이 든 해에는 조상의 그림자가 길어진다고 노인들은 속삭였다. 곡식은 여물지 않았고 아이들은 밤마다 헛기침을 했으며 마을 앞 냇물은 한여름인데도 손을 담그면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다. 그날은 마을에서 세 번째 초상이 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죽은 이는 70도 채 넘기지 못한 하급설이 박원도였다. 병이랄 것도 없이 잠자리에 누운 채로 숨이 끊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표정이 남아 있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마치 무엇인가를 끝내 부르지 못한 듯한 표정. 상여가 나간 날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다. 마을을 감싸는 대숲을 스치지 않고 오로지 박원도의 집 처마 밑에서만 맴돌다 사라졌다. 한지로 바른 문풍지가 스스로 울렁이며 떨었고 그때마다 마치 얇은 종이 뒤에서 아이가 훌쩍이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집에 남은 이는 서리에 서자 박서윤뿐이었다. 서윤은 이름이 족보에 제대로 오르지 못한 아이였다. 어미는 무당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이유로 정식 혼례도 치르지 못한 채 집 뒤 촉에서 살다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박서린의 그 애라 했다. 윤달이 든 해 초상이 겹치고 핏줄이 흐리란 자가 혼자 남았을 때 이야기는 늘 그런 때에 시작된다. 박원도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지도에도 없는 곳, 3번 물어야 길을 알려주는 집. 집 뒤편에는 오래전에 쓰임을 잃은 산재당 터가 있었다. 돌무더기만 남은 곳이었으나 비가 오면 돌 사이에서 향 냄새가 난다고 했다. 아이들은 그곳에 돌을 던지지 않았고 어른들은 해가 지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집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해가 지면 문풍지를 고치지 말 것, 밤에는 바람 소리를 흉내내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 뒤에서 우는 소리를 이름 붙이지 말 것. 서윤은 그 규칙을 알고 있었다. 어미가 살아있을 때 한지를 바르는 손을 멈추고 늘 말하곤 했다. 소리는 부르는 게 아니야. 부르면 온다. 집은 오래된 숨을 쉬고 있었다. 나무 기둥은 밤마다 미세하게 울렸고 마루 아래에서는 쥐가 아닌 무언가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서윤은 그 집을 떠날 수 없었다. 떠나면 족보에서 완전히 지워질 터였고 남으면 무엇이 남을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상은 치러졌고 사람들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서윤은 새벽마다 물을 길었다. 물동이를 들고 냇가로 내려갈 때면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낯설어졌다. 눈알에 그늘이 짙어졌고 바람이 불면 귓가에서 종이를 비비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되면 그는 등잔을 밝혔다. 등잔불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다. 심지가 타들어가는 냄새 속에서 서윤은 늘 같은 일을 반복했다. 문풍지를 살피고 제당 쪽을 보지 않고 어미의 낡은 무구가 든 상자를 열지 않는 것.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살아갔다. 조선의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 날을 맞이했다. 서윤 역시 그랬다. 그날 밤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바람은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불기 시작했다. 낮 동안 잠잠하던 공기가
마치 숨을 참고 기다렸다는 듯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서윤은 등잔을 끄지 못했다. 불을 끄려 손을 내밀 때마다 심지 위에서 불꽃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바람은 분명히 불고 있었는데 불꽃만은 바람을 모르는 것처럼 곱게 서 있었다. 문풍지에서 소리가 났다. 찢어지는 소리는 아니었다. 누군가 손바닥으로 한지를 천천히 눌렀다 떼는 듯한 숨을 죽인 마찰음이었다. 서윤은 어미의 말을 떠올렸다. 소리는 부르는 게 아니라고. 부르면 온다고. 그래서 그는 묻지 않았다. 누구냐고도, 왜 우느냐고도. 하지만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울음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바람이 먼저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 훌쩍이는 숨소리가 문풍지 안쪽에서 흘러나왔다. 이상한 것은 그 울음에 리듬이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아이가 울다 말고 숨을 고르는 것처럼 짧고 억눌린 흐느낌이 일정한 강역으로 반복되었다. 마을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개들이 대낮에 울부짖었다. 달이 뜨지도 않았는데 마을 어귀의 개들이 꼬리를 말고 땅에 배를 붙인 채 낮은 소리로 울었다. 노인 하나는 우물가에서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했다. 바람이 지나갔지? 방금 바람이 지나갔지? 지나간 게 맞지?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갓난아이조차 밤에 눈을 뜬 채 조용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미들은 그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의 집에서만 그 소리가 들렸다. 셋째 날 밤, 서윤은 분명히 보았다. 문풍지에 비친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머리는 있었으나 어깨가 없었고 몸은 있었으나 발이 닿지 않았다. 그림자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에도 그림자는 고정된 채 한지 위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울음이 아니라 말이 되기 직전의 숨. 이름을 끝까지 부르지 못한 소리였다. 서윤은 그 순간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고 손끝이 저려왔다. 그것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문을 열지도 벽을 넘지도 않았다. 그저 한지 너머에 머물렀다. 마치 이 집이, 이 방이 자신의 자리였다는 것처럼. 그날 이후 발자국이 남았다. 눈에도 흙에도 남지 않는 발자국. 그러나 마루에서는 분명히 소리가 났다. 사람이 맨발로 나무 위를 디딜 때 나는 젖은 소리. 발자국은 늘 같은 곳에서 멈췄다. 어미가 쓰던 무구 상자 앞. 서윤은 그 상자를 열지 않았다. 열면 안 된다는 것을 피보다 먼저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달 하나도 쫓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었다. 돌려받을 것이 있을 때까지. 마을 이장은 뒤늦게 무당을 불렀다. 정식으로 이름이 알려진 무당이 아니었다. 관아의 눈을 피해 다니며 구슬하는 반쯤 떠돌이었다. 무당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그리고 산제당 쪽을 보지 말라는 규칙을 어기고 고개를 돌렸다. 이 집은 이미 금이 갔네. 굿은 급하게 치러졌다. 윤달이 든 해에는 큰 제를 올려야 했지만 마을은 쌀을 아끼고 싶어 했다. 향은 밤만 태워졌고 북은 끝까지 울리지 않았다. 무당은 마지막에 서윤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다. 네가 이어받았구나. 무당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다. 굿이 끝난 뒤 바람은 멎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날 밤 문풍지 안쪽에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무구 상자는 결국 스스로 열렸다.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은 없었다. 새벽녘 등잔불이 이유 없이 일그러지며
방 안의 그림자가 한순간 뒤집혔고 그때 상자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들려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열려있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은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으로 받아들였다.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끌려 들어간다는 것을 그는 이미 삶에서 배웠다. 상자 안에는 낡은 부적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글자는 반쯤 발에 있었고 붉은 먹은 마치 피가 스며든 듯 따센 종이 섬유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나무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눈도 입도 없는 인형이었다. 다만 가슴 부근에 얇은 한지가 덧대어져 있었고 그 위에 실로 묶인 매듭이 있었다. 서윤은 그 한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집안의 문풍지와 같은 재질이었다. 같은 바람에 흔들리고 같은 소리를 품을 수밖에 없는 종이 상자 바닥에는 어미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글은 급했고 문장은 끊어져 있었다. 산재당의 아이는 묻히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라질 줄 알았다. 한지로 가두면 바람 뒤에 머무를 줄 알았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문풍지 너머에서 울음이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깝고 더 분명했다. 울음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어른의 숨과 아이의 흐느낌이 섞인 나이를 잃어버린 소리였다. 바람이 먼저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 한지 전체가 미세하게 팽팽해졌다. 그때였다. 서윤은 깨달았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산재당은 오래전 폐해진 것이 아니었다. 조선 중기 마을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재물을 바칠 것을 결정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였다. 족보에 오르지 못한 피, 부르지 않아도 되는 이름. 그 아이는 제단 아래에 묻혔고 그 위에 한지를 여러 겹 덮어 바람을 막았다.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러나 울음은 멎지 않았다. 사람들은 울음을 없애는 대신 울음을 가두는 법을 택했다. 서윤의 어미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지막 무당이었다. 그리고 선택했다. 아이를 보내는 대신 울음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을. 문풍지는 그때부터 제단이 되었다. 집은 무덤이 되었고 핏줄은 끈이 되었다. 서윤은 무릎을 꿇었다. 기도하지 않았다.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문풍지에 손을 얹었다. 한지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분명히 숨이 느껴졌다. 이제 이름을 불러도 되느냐. 바람이 멎었다. 울음도 멈췄다. 대신 종이가 천천히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밖으로 나가려는 소리가 아니라 안으로 돌아오려는 소리였다. 한지가 찢어지는 소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것처럼 짧고 조용했다. 서윤은 손을 떼지 않았다. 찢어진 틈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안쪽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울음도 숨도 기척도 없이. 아침이 되었을 때 문풍지는 멀쩡했다. 찢어진 흔적도 바람 자국도 없었다. 다만 종이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새 종이처럼 팽팽한데 오래된 종이처럼 어두웠다. 마을에서는 그날 낮 관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산재당 터를 정리하겠다는 명의였다. 이유는 말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밤마다 개가 울던 이유도 아이들이 울지 않던 이유도. 서윤은 불려나갔다. 족보가 펼쳐졌고 그의 이름은 끝내 적히지 않았다. 대신 박원도의 이름 옆에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찍혔다. 죽음이 아니라 끊김의 표식이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집을 떠나지 못했다. 쫓겨난 머물기마 그는 그 산재당 터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이름 제사도 다 새로운 규칙이 그 집의 문풍지를 바람 부는 날 고치지 말 것. 아, 그 한지 서윤은 늙었다.
그러나 그가 숨을 거두던 날 문풍지 울 대신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집은 이야 바람이 불면 어디선 울음 기억은 쉽게, 그리고 지금도 그 바람